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입니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 인사드리시죠. 다음은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이종섭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제40기로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분입니다. 특히 합참의 한미연합방위 추진단장을 지내며 한미 안보 동맹에도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19세기 말 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 역사적 의미를 발굴해서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여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언론과의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의 발전과 아울러 K컬처 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와 문화수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수술과 의료 행정에 몸담았습니다.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 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은 분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를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상공부를 시작으로 15년간 행정관료로서 통상과 산업정책을 두루 다뤘으며 학계에 진출한 이후 기술혁신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첨단 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창양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 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종호 후보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팻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 연구를 해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제형 R&D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선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1차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번 내각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당선인님,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들 인선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이렇게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먼저 발표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
이신가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분도 하여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야당 동의 없이 죄송합니다. 미디어팬 김규태 기자입니다. 야당 동의 없이 장관 임명한 것을 세어보면은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많았던 31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을 들고 나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를 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내로남불 발목 잡기라는 그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장관 인선 당시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에게 윤 당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실 만한 입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 공직의 그 인선과 검증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오늘 먼저 지금 저희가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후보자들께서 그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여러분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당선인 질답을 너무 긴 시간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죠.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손을 든 분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예. 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OBS 김용재입니다. 이번 그 장관 후보자 발표에서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선에서 지역이나 세대, 성별 어떻게 안배하실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의 그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는 질답을 마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8분의 내각 인선 내정자분들에게 직접 질의응답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수에 표시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끝에서부터 세 분 기회를 드리죠. 네,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8분 중에서 가장 그 분야 조금 좀 깜짝 인선이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과 달리 좀 국토부나 이런 전문적인 좀 경력이 없었다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전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데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각 분야에 있어서의 심층적인 전문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잘 망라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기자님. 네, 조선비즈 양범수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 공약이 여가부 폐지인데 후보자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부처 개편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어떤 역할에 집중하실 계획이실지요? 부처가 언제 그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다만 이제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이제 후보자로 지금 이제 된 건데 수년 전에 제가 19대 국회 때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가부의 업무를 많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그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다음에 가족의 문제도 요새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도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여러 국민들과 다 소통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화합하고 그다음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그 부처에 대한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대덕넷의 기레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과학 언론이라 이종호 후보자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반도체 전문가로 많이 알려지시는데요. 과학기술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리고 그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되시긴 하셨는데 이후 그 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없으실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네, 우선 제가 이제 반도체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그 분야의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산업 전 분야에 정말 현장을 살펴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 뭐를 빨리 개선하면은 국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입장하고 또 다른 상대방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청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오른편에 잘 안 보여서 먼저 마이크를 드렸는데요. 예, 저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저 물가가 4%대로 오르고 있어서 사실상 좀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고 국내에서는 지금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은 지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 그리고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 그래서 우선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 물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은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되어서 이런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 경청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유지해 왔던 기존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규제, 그 다음에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 좀 보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디어팬 김규태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직원분들하고도 아직 연락도 못 해봤고 만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제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를 너무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물론 충분히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피로감, 그다음에 민생의 고통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또 지금의 이러한 감염병이 온 나라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상황을 군사적이진 않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또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잘 대처할 것인가는 또 제가 앞으로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거수 순서대로 제가 고르게 질문을 지금 배분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디어편 기자님 2번 질문하신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3분께 아직 질문이 없습니다. 이 3분 중에 질문하실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맨 뒤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조아라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관 후보자께서는 아무래도 대북 작전통보다는 한미 정책통으로 더 많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어떤 국방 정책의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기준을 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군심을 한방향으로 모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새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방혁신 이것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억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이 2가지 다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관계에서 주로 이런 업무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 가운데서 우리 자체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억제 전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 2가지 축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능력,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2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기자님. 예, 마이크 주십시오. 네, 경향신문 문광호 기자입니다. 이창양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과거 칼럼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좀 주장을 해서 좀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어떤 좀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칼럼은 제가 한 12년 전에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그 칼럼에 그대로 쓴 것 같이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한 거고요. 칼럼 마지막에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칼럼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산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가 하나 소개하는 정도로 그 칼럼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산업 정책은 저희가 지난 60년 동안 이제 지금의 주력 산업을 갖고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산업이 이제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전환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을 비롯해서 글로벌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환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정책을 구상해 볼 생각이고요. 큰 방향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기업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파트너로서 전략을 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기술 혁신을 최대한 지원해서 기술 경쟁력을 저희가 유지해서 이 파고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질문하실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너무 지금 사각에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입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릴군요. 첫째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됐었고,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혹시 비슷한 우려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하나 궁금하고요. 또 이제 언론인 출신이신데 당선인께서 이제 뭐 유세 현장에서 뭐 언론 노조 뜯어 고치겠다, 뭐 캠프에서 한국기자협회 좌편향 이런 발언들로 언론관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새로 장관 되시면은 언론과의 관계나 언론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조 유지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그건 과거에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언론은 여러분들도 다 언론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어느 때는 어울리고 충돌하는 그런 개념을 잘 엮어서 그런 언론관으로, 또한 여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프로 정신을 갖춰야 되면서도 또한 언론의 책임의식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 그런 요소를 잘 배합하고 조화롭게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끌어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한 차례씩 돌아갔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한 35분 정도 흘렀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4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질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취재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보님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많은 설명도 또 덧붙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내각 인선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 내각 재청권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도 함께 입장하셨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오늘 내각 인선을 추가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네, 이렇게 장관 후보자 8명과 비서실장 등 9분의 후보자를 입장시켜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철 총장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김인철 전 외고대 총장은 8년간 한국 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이십니다.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지금 PCR 양성으로 나오지 오늘 못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영협회와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 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외교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해온 권영세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의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의 청렴도,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화진 후보자는 30여 년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정책을 연구한 정책 전문가이면서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화진 후보자는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조승환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냈고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입니다. 오늘 이영 의원은 미국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영 후보자는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기업인 출신이며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왔고 정무 감각도 겸비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저와 함께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김대기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체부 차관, 통계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을 시작으로 선임 행정관, 비서관을 거쳐 수석비서관, 정책실장까지 두루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셨습니다.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각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교체해 주십시오. 네, 당선인 연합뉴스 이은정입니다. 오늘 인선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한 후보자를 지명하신 구체적인 이유 궁금하고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 기대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그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OBS 김용재입니다. 그 내각 인선 기준의 능력과 인품 겸비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1차 발표한 내각 인선에서 일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듣지 못한 얘기인데 그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좀 하시면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한 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인데요. 그 핫 이슈 그 뭐 전국적으로 금융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금융위원장 인선은 언제쯤 하실 거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제은행들의 이전론이 그 당선인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었고 또 이런 건데 지금 조직적 반대에도 붙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수위 내에서 100대 과제 배제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전 정부부터 이전 공공기관장들이 서울에 항상 있다가 가끔씩 부산이나 뭐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전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 주실지 하고 또 금융위원장 인선과 이를 추진하는 인선과 그다음에 또 부산 방문은 언제쯤 해주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인사가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선인의 추후 일정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하고 후보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9분의 후보자들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님이 총 9분, 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은 네. 예, 제가 새로 임명을 받으시는 후보들께 국무위원 후보들께 당선인님께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네. 일단은 오늘 가장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9분의 후보님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이어가시고 마지막에 응답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서 기자님 마지막에 질문 다시 해주십시오. 손을 계속 드셨는데요. 옆에 바로 마이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 이종혁 기자입니다.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데 우선 그 인수위에서 이제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27기신데 사실 27기신데 가뜩이나 연소화된 이제 검찰이 더욱 그 연소화 심해지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연소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맨 뒤에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서요. 말씀 주십시오. 네, TV조선 한송원인데요.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좀 대응 방안이 있으실지 여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데 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이 있을지 좀 생각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한창 얘기가 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 학대 사건의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는 어차피 제도화된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저희가 내각 인선을 소개해드린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몰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 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분씩 지명을 해드리면 그때 거수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사회부 총임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신 김인철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주십시오. 네, 후보자 안녕하십니까? EBS 금창호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논쟁되고 있는 사안이 자사고 지위 유지랑 정시 확대가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초중등 교육 관련 정책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취임하신 다음에 어떤 사안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는 것이 제 1차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 쪽에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 저는 이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그다음에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또 신뢰를 더욱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계는 초, 중, 고등 교육계를 포함해서 대학의 성장 진흥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배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나오겠습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예. 미국 NK뉴스의 김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당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입장이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그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를 하나 여쭈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파기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인선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긴장 완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 정부와 북한 사이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광을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좀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나 했는데 우리 배현진 의원님 덕분에 또 제가 할 말씀을 드릴 그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제가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연락도 못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조금 다른 얘기도 하게 된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어제 굉장히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이 중진 의원이고 또 국회가 지금 우리가 의석수가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이 아주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당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선인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선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엄중한 남북 관계 이 말씀 물으셨죠? 지금 남북 관계가 진짜 엄중한 상황입니다.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별로 진전된 게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뭐 대화는 뭐 단절돼 있고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통일부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지금 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통일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책임을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수위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라든지 국정 방향에 대해서 한참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고 또 통일 업무, 남북관계 업무는 사실은 통일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교안보 팀하고 팀을 이루어서 한 팀으로 외교, 국방 뭐 다 팀을 이뤄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팀을 이뤄서 열심히 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리적이고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원칙에 입각한 부분하고 뭐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부분이 뭐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좀 형용 모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통일부에서 남북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될 때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려운 형용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도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부위원장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의 진재성 기자라고 합니다. 오전에 인수위에서 브리핑했던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참여 확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 감사 및 모니터링 자체가 좀 시민단체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킬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보조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배정을 하고 이익 균형을 잘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시민단체의 각 상황을 잘 살펴보고 보조금 현황을 잘 파악해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분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화진 연구위원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편의 김규태 기자입니다. 어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이제 밝히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정을 하겠다면은 탄소 중립을 어쨌든 실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좀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2050의 목표는 그거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2030년에 우리가 발표한 NDC 40% 그거를 달성하는 그런 경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선인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4대강 부호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하셨던 정책을 계속 이어받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경부 기존 입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 좀. 네,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환경부 분들하고 또 전문가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서 나중에 추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들께서 질문하고 싶으신데 서로들 이제 양해해주고 있으시거든요. 제가 지목해드린 한 분씩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명된 조승환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데일리 박태진입니다. 저 해운 담합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혹시 제도 개선을 해서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원래 진흥부처가 이렇게 규제나 제재 권한을 가질 경우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해운 산업이라는 게 글로벌 산업입니다. 우리만의 경쟁과 단합을 우리만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 업종이고 또 해운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그런 그 국제적인 관행이라는 것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해운업체들의 소위 속칭 우리가 봐서 단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바로 마지막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좀 안 하신 분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김문관이라고 합니다. 경제통 비서실장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팀 경제팀의 수장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를 경제부총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책이 계속 유지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당선인께서 그동안 관례였던 이제 그 정무 정치인이 아니고 관례 위주인 이제 저한테 시킨 거는 그 당선인의 그 철학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 이제 청와대가 국정을 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하고 군림을 하는 좀 그런 측면을 좀 배제하고 이제는 국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봐라 이런 취지가 있으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또 생각하시는 국정 철학이 아무래도 그 국민 통합하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 분야인데 특히 이쪽 경제 쪽 이쪽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강화하셔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 청와대에 여러 번 그 아까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험이 있지만 청와대가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저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그런 거는 우리 총리님 주재 하에 그런 데서 이제 좀 하시고 저희는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언론인들께서 또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국민들께 한 분 한 분의 후보자들을 잘 소개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드릴 거예요. 마무리. 서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후보님들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 취재진들께서 각각의 후보들에게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우리 연합뉴스TV의 서형석 기자님 질의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그 지금 인선이 두 번째까지 발표가 됐는데 소위 국민의당과 공동정부, 안철수 위원장과 공동정부 이런 노력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번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신 이 통합, 협치, 하나의 우리의 그 정책과 그 국가의 비전을 끌어가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의 큰 그 통합과 협치라는 그러한 그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그 내각의 그 국무위원 후보의 선정 또 검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항상 테이블에 놓고 막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국무위원 후보, 장관 후보님들의 이 단계는 지극히 지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초기 단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후보로서 검토가 되고 또 이거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만은 검증이라는 또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좀 더 적당하고 어떤 분은 좀 덜 적당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소위 우리가 하나의 그런 인선의 기준이나 앞으로 우리 정책의 방향 또 통치의 방향에서 딱 들어맞는 그러한 그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여러 그 공직이나 국정과 관련된 그러한 그 직책의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그 통합과 협치 또 안철수 위원장님과의 어떤 공동 그 국정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는 쪽으로 계속 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 국민일보 강보연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1차, 2차 인선에서 안철수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은 아직 지명이 되지 않은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 공동 국정 운영이라는 기본 기조에서 본 후보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검토가 계속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민하고 검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된 이런 후보님들이 결국 선정이 되고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과의 공동 정부, 공동 국정 운영이라는 점이 다소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계속 그 기조는 앞으로도 우리가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40분 가까이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서 두 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차기 정부의 모든 장관 후보자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잘 호흡을 맞춰서 국민 여러분들께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 자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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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소개된 후보들에 대한 프로필은 영문과 한문을 병기해서 곧바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추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들어오시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오늘 인선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입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내며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농업진흥청장 재임 시절에는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대,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정식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노사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시겠습니다. 저 맨 뒷줄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이난희 기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락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공동정부 구성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분들과 또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TV 장부경입니다. 안 위원장 관련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안 위원장과 어제 오전에 독대하시면서 인선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 위원장께 오늘 만나거나 좀 연락을 하실 의향이 추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에 기회를 안 드린 분 위주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MBC 구민지입니다. 당선인님, 제가 또 관련된 질문 또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차례 걸친 인선 결과 놓고 이제 아까 다 언급하셨듯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약간 강하게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저는 그 정도 하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무슨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안 나오신 걸 가지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무슨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바와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당선인의 응답이 별반 다르지 않으시다는 것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당선인과의 질의응답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 자리 또 오늘 후보자로 인선 내정되신 두 분의 후보자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시겠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먼저 퇴장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직접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의 박유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정부 재정 지원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인증제를 실시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꿔서 좀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따로 평가를 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지표나 평가 방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변하는 방향에 대해서요. 그건 뭐 부처하고 가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증제와 등록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등록제로 했을 때 이제 무분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우려되는 사항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있다면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 노동부 내부에서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했었을 것이므로 가서 살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중앙선대위 김나윤 기자인데 저도 고용장관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과 포함해서 내일도 한국노총과 만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민주노총과의 회동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과의 만남 계획하고 계신지 플러스 양대 노총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 과정부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당선인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늘 말씀하신 게 소통, 협치 뭐 이런 말씀들 하시고 좀 전에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막론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조건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격의 없이 만나는 것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정식 후보자께 질문하실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예. 네, 먼저 저 뒤쪽에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입니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임금체계 공약, 최저임금 관련 발언으로 노동계에서 사용자 편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을 줄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 자신이 아까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후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쭉 계속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고 그리고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제도, 의식, 관행 모두를 바꿔야 되는데
그 노사 간의 그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긴급한 것,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호 문제,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인 그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차별 시정 뭐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뭐 여야 간의 또 협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촉진시키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분 더 받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로 질문을 네, 이데일리 황병석 기자입니다. 그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당선인에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당정청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그 조율을 해야 되고 인수위에서 나온 뭐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사 공익 간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노사 공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그 산업 현장의 그 불확실성을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인 정황근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관련해서 이제 농업계 반발이 꽤 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또 보호 대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익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FTA를 좀 체결을 많이 했잖아요. CPTPP도 이제 같은 차원인데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 분야는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본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그 정부와의 충분한 그 대화, 설명 이런 게 부족하다고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문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정식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후보님, 그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입니다. 산지 쌀값이 20kg 기준으로 한 48,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작년 산 쌀 27만 톤 중에 12만 5천 톤 정도가 지금 매입하지 못하고 시장 격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산지에서
이렇게 매입해달라는 요구가 높은데 지금 정부에서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런 해법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사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후에 그 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쌀은 우리 그 농업이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이듯이 그 중에서 쌀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 쌀 때문에 우리 농업 문제 전반적으로 사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쌀을 우리가 주로 밥으로 먹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농작물 재배라는 거는 자연과의 어떤 그 연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품목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쌀에 대해서 수요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연간 제가 농촌진흥청장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가 200만 톤이나 밀가루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쌀가루인데 그동안 품종 때문에 안 된 지금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밀가루보다 훌륭한 이 쌀가루를 우리가 가공하는데 뭐 10% 20%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전자신문의 조전영입니다. 그 농촌 문제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나 그 지방 소멸하고도 좀 상당히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당선인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융복함 스마트팜이나 그 농촌 고령화 문제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 지명할 때 좀 당부했었던 바가 있었는지 좀 네. 얘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셨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익 개방이 되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물론 그 어려움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을 하면서 품질 면에서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농산물들이 생산이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었고 또 하나 이 농업이라는 게 기후변화라든가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분야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융복합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게 이쪽에 접목이 되면 지역의 발전 또 기후 변화에 어떤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동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또는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사실 지역 소멸 문제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네, 중앙선대위 김나연 기자입니다.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농지 관련해서 최근 여러 투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농지법 관련 소관부처가 농림부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농지 관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대명제가 있고
또 국토가 약 70%가 산으로 되어 있고 농지는 대부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게 여러 가지 경제 정리도 되어 있고 도로도 나 있고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우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그 전략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상당히 우량한 농지일수록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그런 거 중요한 농지를 보존하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좀 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농지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짜투리라든가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어떤 경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해서 이게 뭐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들께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십시오. 사실 아까 그 고용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카메라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아서. 예,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네. 고용부 질문을 드려도 저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그 사무총장 시절에 그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몇 번 하신 게 있던데 이번 정부 기조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보면 중요시하는 기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특히 이제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일자리로 끝나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고 전 정부에서는 뭐 마중물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민간 부분에 활력을 제고하면서 민간 부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게끔 노사관계가 참여 협력적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공공 부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지원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겠죠. 예. 네.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무위원 후보 인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3차에 걸친 발표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께서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 총리제 구현의 상징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총리 제청권에 준하는 그 방식으로 이번 후보들을 인선하고 후보 인선한 그 문서에 서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정자께서 이 오늘 후보 인선에 관한 짤막한 말씀 한마디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18개 부처의 장관, 국무위원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실제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정부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그 협력적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아서 사실 질문도 많이 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때마다 좀 충실하게 만족할 만큼 여러 기자님들한테 충분히 좀 알려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들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정부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가면서 그야말로 국익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큰 문제인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좀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고
특히 새로운 정부는 소통, 설득, 협치 이런 쪽에 굉장한 웨이트를 두어 갈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항상 물어주시고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그리고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4일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취재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